구글 첫 번째 글래스 나왔을 때 폐에다가 작은 화면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실패하신 분이 지금도 글래스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예쁜 글래스를 내 평생 못 봤는데 왜 아직도 성공 못했는지 모르겠... 대표님은 전자상가 세대 아니시죠? 아니요. 저 전자상가 세대입니다. 그 용산 밑에는 굴다리에서 뺏겨보고 인상이 형들이 좋아할 인상이에요. 뺏어먹기 좋은 타입이잖아요.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테마버스의 이번 테마는 반도체인데요. 게스트로 IT 유튜버 비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에 건설된 전자상가 유튜브 채널 오목교 전자상가의 비트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스튜디오 161의 연출 PD를 맡고 있는 박경흠 PD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목교 전자상가에 나오던 그분? 이렇게 비트님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채널의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국내 한 방송사의 뉴스 채널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PD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짝퉁 에어팟 프로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던 팀장님이 너 IT도 좋아하고 콘텐츠 만드는 재주도 있으니까 뭐 IT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공식적인 멘트는 제안이지만 실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생각은 3회면 망하겠다. 각이 보이거든요. 1회는 생각했던 대로 망했다가 2회 때 콘텐츠 조회수가 좀 잘 나온 거예요. 어떤 그때 거였어요? 한국에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가면서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 구조를 다뤘던 콘텐츠였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봐 내가 너 될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또 직장인의 노고가 담겨있는 그런 배경이었네요. 네, 자의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비트님은 전자상가 세대 아니시죠? 아니요. 저 전자상가 세대입니다. 전자상가 세대예요? 용산 밑에는 굴다리에서 뺏겨보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이 맞습니다. 거기서 진짜 깡패는 만나봐야 진짜 전자상가. 맞아, 그 세대예요. 전자상가 세대 아니시죠? 아, 전 사실 아닙니다. 저도 뺏겨봤어요. 인상이 형들이 좋아할 인상이에요. 뺏어먹기 좋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타입이라 한 개씩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비트님이 IT 전문가시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획, 연출, 구성 뭐 이런 걸 다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획도 하고 구성도 하고 연출도 해요.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대본을 직접 쓰고요. 이제 연출 같은 거 할 때는 카메라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만져서 잡기도 하고 저는 제 전문 분야를 IT를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정도로만 포지셔닝을 잡고 그 유튜브의 그 감성을 따라가기에는 나이가 저도 이제 한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조연출 분들의 다양한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 혁신 막 이런 걸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거에 집약체가 테크, IT 분야의 신제품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새로운 소식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테크나 성장주들이 변동이 심하니까 새로운 소식을 막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소식들을 어떻게 취합하시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유튜브 망령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테크나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자동화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전부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저희 회사에 슬랙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봇을 이용해갖고 정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넘어오게끔 자동화와 봇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습니다. 이 많은 신제품, 그 신기술 정보들을 받는 건 받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서 볼까?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인공지능 기반의 노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나 링크나 유튜브 같은 걸 다 던지면은 얘가 가서 쪼르륵 정리를 해갖고 물어보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메모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필요하면 정리도 해주고 가장 좋은 기능은 팟캐스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넣으면 그 링크를 전부 종합을 해서 팟캐스트처럼 양 사람이 대화하는 걸 제가 라디오로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싫은 출근길에 그걸 들으면 좀 나아지거든요. 유튜브 하기 어렵네요. 저희 지금 오프닝 계속 찍고 있는데 솔직히 약간 에어컨을 줄여놔가지고 와, 저 이거 지금 너무 덥거든요. 아니, 이거 반도체 공장 가면 다 이거 입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옷 안에 있는 먼지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하는 용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거 가끔 이제 뭐 영화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쫙 막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챔버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거 말고 밖에 있는 먼지는 다 떨어뜨려요.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반도체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반도체 조그만 거에 먼지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는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먼지가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는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라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 바퀴벌레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라인 전체를 닫아야 돼요. 거기를 처음부터까지 전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금액이 예상이 되시죠? 거의 막 몇 천억 혹은 뭐 심하면 조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룸과 관련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플래시 터트리면 큰일 나요. 플래시는 왜요? 플래시를 딱 찍으면은 회로가 그려지다가 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인은 또 닫고 그 실리콘 원판을 다 교체하고 새기는 걸 요즘 레이저로 새기거든요. 그 레이저에 손상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제가 먼지 입은 옷을 그냥 입고 탁 가서 털어서 셀카 한번 찍으면은 거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제 인생이 끝나는 거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국가급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저희 1부에서는 디지털 월드의 세포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에 접하셨던 어떤 혁신적인 소식들 중에서도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건 대박이다 하셨던 제품이 혹시 있을까요? AR 글래스, XR 글래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글과 국내 기업이 협업해서 만든 글래스류 중에 이 프로토타입을 제가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접한 근 5년 내 모든 장비 중에 제일 신기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신기해요. 글래스를 끼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외국어라 치면은 옆에 말풍선이 이렇게 뜨거나 혹은 내가 쳐다보는 기계에 대한 정보가 옆에 떠요. 예를 들어서 그 식재료를 보면은 식재료 옆에 유통기한이 뜨고 요리법이 뜨고 무선 이어폰 같은 걸 켜면은 무선 이어폰에 남은 배터리 양 같은 게 뜨기도 하고요. 쓰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생긴 안경이거든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끼는 순간 눈앞에 정보가 겹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형태의 장비. 전 이제 계속 안경을 쓰고 나오니까 예쁜 안경을 저렇게 만들면 그냥 내가 패션으로 썼는데 기능까지 되어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겠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 비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R 글래스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닥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IT 회사들도 이제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스스로 인지해요. 나는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옷을 2가지 이상은 입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지금 글래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또 잘하는 게 외주를 주세요. 혹은 협력을 하시거나. 그래서 유명한 패션 회사들, 메타 같은 경우는 레이벤과 그런 선글라스 회사, 안경 회사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낄 법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거는 다 100%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첫 번째 글래스 나왔을 때 태에다가 작은 화면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 실패하신 분이 지금도 글래스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예쁜 글래스를 내 평생 못 봤는데 왜 아직도 성공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국내의 패션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글래스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또 공대생들의 그 미적 감각을 네. 너무 과신하면은 안 된다라는 네. 사례가 그거였던 거군요. PPT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옛날에 아이언맨 보면서 그냥 자비스 딱 불러가지고 뭐 이거 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명령을 내리고 실현되는 게 너무 빨리 우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글래스가 그 기점이 될까요? 글래스라고 하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AI를 2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멀티모달 AI라고 있어요. 근데 멀티모달 AI는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거를 AI도 똑같이 인식해서 동영상과 오디오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지금까지 AI는 세상을 언어로 이해했어요. 근데 언어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기술 엔지니어들은 AI가 이미지를 이미지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디오를 오디오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AI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멀티모달 AI인데 이 멀티모달 AI가 발전이 되면서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 사과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형태로 사과임을 인지할 수 있는 AI가 나오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언맨 자비스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시한 거를 스스로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앞에 있는 사과를 봤을 때 사과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그럼 사과를 스스로 주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주문하고
사용자한테는 저희 샀으니까 결제 얼마큼 됐습니다. 바로 안내해주는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AI를 에이전트 AI라고 해요. 글래스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에이전틱 AI나 멀티모달 AI가 발전된 형태로 계속해서 저희의 눈 앞에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왜 AR 글래스가 이 빅테크들이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폼팩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글래스로 저는 갔다고 보긴 하거든요. 시작은 그랬었는데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온라인에는 글씨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로 초거대 언어 모델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운전 어시스턴트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자동차가 다니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다 보니 학습해서 가능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 안엔 누가 가냐 이거예요. 이게 책상이고 이게 바닥이고 이게 의자라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줘야 되는데 물리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고, 그 물리적 데이터를 고품질의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글래스가 한 축이 될 것 같아서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신제품으로서 AR 글래스가 막 지금은 붐이지만 이게 정말 수익성 강화로 연결이 될까가 좀 궁금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전기차 이제 나온 지 꽤 오래됐죠. 정말 많은 사람들 전기차 타고 다니고. 리비안이 2024년 4분기에 첫 번째 흑자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2009년에 설립된 기업이 2024년에 마지막 분기에 첫 번째 흑자를 기록했대요. 사실 우리도 전기차가 언제부터 갑자기 개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시장이 커지는데, 그럼 그때 됐을 때 그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이냐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신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가 아무래도 VR 기기와 관련돼서는 역사와 유래가 깊은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CNBC에서 메타의 VR 사업분 리얼리티 랩이 누적 손실이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81조 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메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랩실이 있어요. 거기 중에 제일 가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소규모 동아리 느낌의 약간 이렇게 대학교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이 VR 랩이었고, 실제로 가보면 여기는 아직은 연구 단계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저는 이제 반도체 테마를 준비하면서 와, 그냥 가서 들어야겠다.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반도체가 뭘까? 이거부터 좀 한번 다뤄봐야겠구나 싶어서 반도체가 뭔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영화를 예시로 드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를 예시로 들면 찰리의 초콜릿 공장 아세요? 알죠. 아시죠? 네. 찰리의 초콜릿 공장 보면은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은 우파룸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초콜릿 강이 흐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 끝까지 공장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로 이제 재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료들을 중간에서 막거나 열거나 하면서 어떨 때는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만들고 어쨌든 땅콩 초콜릿을 만들고, 그런 재료들을 파룸파들이 잠갔다가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하잖아요. 그 잠갔다가 열었다가 잠갔다 열었다가 하는 과정이 모여있는 그 공장이 반도체입니다. 와. 저희가 섭외 당시에 저희 인터뷰를 좀 진행할 때 모든 전자제품은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전자제품은 정의가 뭐고 역사가 뭐고 이거를 좀 알면 반도체가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역할이었고 이거를 좀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전자제품이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최초의 전자제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제품이랑 전자제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써서 만든 최초의 제품은 전신기예요. 모스부호. 그 영화 중에 따따따따따 그거 있죠. 그게 최초의 전기 제품. 근데 그거 말고 전자 제품으로 넘어가면은 전기랑 전자는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혹은 진공관이나 이런 걸 들어있는 거를 전자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라디오가 최초의 전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초의 전자 제품을 대규모로 성공시켜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기업 중 하나가 소니죠. 라디오는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보급된 거의 최초의 전자제품이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일단 라디오가 그 개발된 이유는 전쟁 때문이긴 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유선통신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 전쟁 시작하면 바로 그것부터 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기지 않는 통신망이 필요했었고 그게 이제 라디오가 군사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건데 전화가 됐던 어떤 거가 됐든 이제 유선으로 망을 깔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깔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프라 작업을 하지 않고 보급할 수가 있었어요. 전쟁 당시에 군용 통신을 위해서 생산 캐파는 많이 늘려놨죠. 전쟁이 종식됐고 나니까 야 이거 뭐에다 쓰냐 하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데 인프라 안 깔아도 사람들이 쓸 수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되게 커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전자제품이기도 하고 보급형 전자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라디오가 나온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 나온 시점이 반도체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 들어가는 반도체, 우리가 소위 트랜지스터의 핵심은 이전에는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시대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진공관이라고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공관이 있었던 시대에 비해서 트랜지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를 받으면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요만한 전자 신호를 받아서 트랜지스터를 거치면 소리가 커져요. 이런 증폭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작은 소자, 이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 소자의 발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제품들이 나왔고요. 네. 이제 현대의 2000년대 이전으로 넘어가서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전자제품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현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술들은 이 두 가지의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서만 존재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두 개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기술이나 테크는 없죠.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 같은 누군가 기획자의 머리에 있어서 이 제품을 난 꼭 만들어야겠어. 근데 반도체가 아직 안 따라왔네? 기술 개발 어떻게든 돈 넣어서 하자. 인가요? 아니면은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졌네?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아이디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시에 간다고 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의 개화를 이제 아이폰으로 보잖아요. 아이폰 이전에 아이팟 기억나세요? 전자상가 세대는 아이팟이 기억날까? 저 입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이거 갖고 있는 친구는 진짜 완전 제일 힙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팟은 일종의 MP3인데 화면도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만큼 컸어요. 이 당시에 너무 컸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HDD 있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크기 때문에 얘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한 기업가가 이제 스티브 잡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거 그 메모리 때문에 되게 크기가 커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써보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낸드가 채택이 되면서 낸드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팟 나노 같은 작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건데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 낸드를 굉장히 싸게 달라. 이게 다른 고객사분들도 있어서 당신한테만 싸게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싸게 드릴 테니 그러면 우리의 AP, 모바일 AP 그거 넣어주세요. 그 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낸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시대에는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에서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어가 주류였고 낸드가 비주류였어요. 낸드가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의 D램과 낸드 해갖고 전 세계 메모리의 양대의 산맥이잖아요. 이 낸드를 누가 만들었냐? 그 당시에 그 기업가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반도체를 뭔가 투자나 뭐 반도체 산업을 막 딱 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새로운 폼팩터, 뭐 글래스라는 새로운 폼팩터 이런 게 나오면 반도체를 수요하는 시장이 확 커지는 거니까 반도체 무조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면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지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수요가 많아져요. 경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할 때는 그냥 경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ISM 제조업 PMI랑 그 반도체 경기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근데 최근에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그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차이가 발생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인공지능 때문인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인프라라는 걸 깔기 위해서 투자를 막대하게 할 때에는 그만큼의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은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좋은 이유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반도체는 경기다. 지금만 인공지능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반도체라는 게 고도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되게 조그마한 칩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궁금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유명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죠. 한국이 중진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준 거의 유일한 품목 중 하나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사이클을 말씀하셨지만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시장을 장악하면 끝까지 마치 안정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거나 미국의 안보가 위험이 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있고 HBM이라고 요즘 들어보시잖아요. 네. 무슨 뭐 엔비디아나 네, 이런 데 네. 들어가는 그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90%에서 9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문을 닫으면 전 세계가 문을 닫습니다. 아,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였군요. 저희 되게 여러 산업들을 다뤘거든요. 뭐 가전도 했었고, 뭐 콘텐츠도 했었고, 게임도 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산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중국의 추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반도체도 과연 중국이나 혹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잡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많이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격차가 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CXMT라고 걔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걔네가 그 생산하고 있는 그 반도체들 그 D램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왔지?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건 맞는데 HBM 분야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압도적인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쌓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쌓아갖고 구워갖고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드는데 다 만들 수는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GPU에다 이제 옆에다 바로 붙이는데 이게 붙여보면 성능이 안 나온대요. 아니면 열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격차는 우리는 앞으로도 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HBM 반도체는 전문 용어로 가차 게임이라 그랬어요. 가차. 가차 게임. 일단 올려요. 계속 쌓아요. 붙여봐요. 이번엔 성능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다시 붙여봐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누르는 놈이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 뽑기 게임 하듯이 이런 걸 수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높은 메모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많이 쌓아서 높은 전원 속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하우가 현재 우리나라의 2개의 기업밖에 없고 다만 중국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점 그리고 저도 되게 걱정이 되는 지점은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가 돌아가면은 그때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미래인 걸 내만 모르나 막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약간 그때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의 사활과 운명을 걸고 이거 아니면 망한다는 심정으로 돈을 계속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걸 각오하고 손실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경제 논리랑 정확히 반대되는 분야예요. 아무리 투자해도 성공할지 몰라요. 아까 말했죠. HBM도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만 잘 나갔던 이유는 그 기업이 이제 내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돈 투자하고 망하자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공한 거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 논리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도체 제재를 받잖아요. AI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논리는 반도체에 접근하는 논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산업은 망한다. 여기부터는 생존 논리죠. 그럼 중국 정부는 경제 논리랑 상관없이 돈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찍어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생존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그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요 논리 때문에 야 자꾸 이거 끊으면 지네가 생존하려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 기술 개발이 너무 심해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보내주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저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다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됐잖아요. 그게 사실 그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막으니까 본인들의 기술 개발을 너무 열심히 해. 차라리 보내주자. 저성능이라도. 그런 식의 좀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추격도 있고 막 경쟁자들도 나오고 막 우리는 막 생존 논리로 막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입장인가 막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차라리 상승 국면이면 좀 더 희망적으로 내가 볼 텐데, 만약에 하락 국면에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짜 내가 많이 걱정해야 되겠구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국면인지를 한번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몇 번을 있었는지를 한국은행 쪽에서는 2000년대 초 인터넷 보급할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는 사실 얼리 어댑터들만 먼저 샀을 거고,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로 모든 세상의 서버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할 때, 요 네 차례 이후에 지금 5번째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상승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AI 혁명이 등장한 이래 한 27개월 정도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사이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클은 좀 짧더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좀 길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인터넷이 보급될 때, 클라우드 보급될 때. 근데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5번째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냐? 아니다. 이건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럼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한국은행 쪽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AI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오고 있고, 그러면 이 다음은 뭘까도 좀 궁금해요. 기술 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예를 만드는 거다. 노예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다음 발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성을 갖춘 존재를 만들고 일시켜야죠. 그럼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들이 잡일을 하겠죠. 로마 초기에 노예들이 그렇게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귀족들이 이젠 나는 머리 쓰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뭘로 나가냐면은 의사 노예, 세법 노예, 점점 똑똑해지는 노예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의 반도체 수준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아서 그 중간에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방식들, 뭐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다던가, 더 극단적으로 하면 단백질 컴퓨터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컴퓨팅 방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근이라도 줄여줄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것도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같은 시간에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일을 줄여줘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업무를 늘려줘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겐 상으로 일을 주죠. 인터넷이 처음 깔렸을 때 시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현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도 경기나 상황을 보면은 밝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 AI가 깔리게 되면은 그 AI를 기반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태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